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칼부림이라는 사극을 연재하고 있는 고일권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으로 치면 벌써 연재를 시작하신 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13년도 12월에 연재를 시작하셨으니까요. 약 4개월간의 휴재가 끝나고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오부를 시작을 하시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이버 작가로서, 장수 작가로서, 그리고 슬슬 팬들 사이에서 화백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작가로서. 올해 이렇게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괄의 난에서 끝나는 시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다행스럽게 계속 이제 연재할 기회가 주어져서 횟수로만 거의 7년, 8년 이렇게 됐네요. 독자님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참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런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죠. 뭐 재밌습니다. 요즘 또 그런 것들. 예. 뭐 어떤 부분이 특히 재미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준비하고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습작을 하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독자들과 이제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원고만 완성했을 때가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감흥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전만에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응이 오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됐다는, 그게 사실 재밌는 거죠. 아무 소통 없이 혼자서 했을 때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이제 그림을 하나를 그리더라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장감이 있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만화도 만화건이와 이제 아드님 한창 커가는 재미가 있으실 텐데 사진도 되게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재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아날로그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종이와 펜으로 작업을 한 후에 이제 네이버 레이아웃에 맞춰서 예.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화풍, 즉 흑백, 극화에 대한 분명히 프라이드가 있으실 겁니다. 작가라면. 김성모 작가님도 글을 하셨고, 이전에 인터뷰를 했던 아파트 용사 그리고 있는 윤영일 작가도 그러하고, 본인의 화풍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만들어진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극화라고 사실 뭐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뭐 다른 그림체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취향이죠. 제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하게 된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웹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만화적인 그런 과장과 표현,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솔직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극화라는 건 이제 사실성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미묘한 어떤 감정 표현과 세밀한 디테일한 표정과 이런 부분들을 약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보통의 그런 어떤 캐주얼한 그림체가 안 맞았다 뿐이지 사실은 어떤 거라도 상관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생각했던 게 사실적인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화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약간 회화에 대한 약간 환상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회화적인 느낌을 찾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도 보게 되고, 저도 그래갖고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사보고 따라도 그려봤는데, 그 그래픽 노블을 100%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주간 연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완성도를 주간으로 따라가기 힘든 거죠. 네. 그럼 왜 우리가 일본 만화나 이런 데서 보였던 주간 연재 체제에서 보였던 그런 그림체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은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그림체를 무조건 뭐 이게 추종하지는 않더라도 배척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좀 배우고 있어요. 아,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 효율성이란 게 뭔가. 그러면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방편을 계속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칼부림 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를 비교하니까 확실히 지금 게 좀 더 간결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 쓰는 재료도 약간은 달랐어요. 그때는 붓펜을 썼는데 네. 지금 이제 서예붓을 쓰니까 휴재 때마다 일부를 돌아봤어요. 아, 뭔가
간결한데 완성도 있어 보이는 것과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어설퍼 보이는 것, 왜 내 그림은 건든 건 많이 건드렸는데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 진행이 되면서 선이 얇아진 것도 얇아진 거지만 공간을 좀 되게 넓게 쓰고 여백을 많이 넣는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일부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배경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그걸 느껴요. 배경이 좀 없고 휑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컬러 하면은 또 어떻게 좀 뭐 할 수가 있고, 뭐 스케치업을 쓰면은 컴퓨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때려박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핑계죠. 주간 연재이기 때문에 맞춘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점점 좀 이게 많이 활용하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영화로 따지면은 카메라를 이제 1부에서 2부 정도 됐을 때까지는 인물에게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멀리 카메라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을 보게 되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공간 자체도 하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영화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떤 영화적 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를 설명해 주는데 그때 싶더라고요. 배경으로서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고증에 대한 이야기.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경우에는 고증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애초에 영화의 기획 자체가 고증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제 대중이 상상하던 가장 이상적인 로마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역사물의 고증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의 작품들이 각각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에 따른 득실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증을 다루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때가 한창 이제 막 뭐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가 이제 방영을 할 때였어요. 막 2003년, 2004년 막 이랬을 때인데, 역사 매니아들의 어떤 갈망을 느꼈죠.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뭐 소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적, 환도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다니더라. 근데 왜 항상 방송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손에 들고 다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사실 지금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싶다는 어떤 나름의 사명감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창작자로서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제 제작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고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리들리 스콧의 그 글래디에이터처럼, 사실 저는 로마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를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게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를 전공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게 지적거리로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선은 알고 있지만 어떤 문화는 문외한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매니아적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에 나왔던 이런 뭐 그림이나 뭐 기록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를 사실은 목적으로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고증이 높고 낮음, 완성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신선한 거잖아요. 신선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대중들한테는. 매니아들은 만족시킬 수 있고 대중들한테는 신선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저는 고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예, 그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뭐 소위 명작이 나온다. 지금은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봐요. 그리고 뭐 기록들도 보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실록에 이런 게 나왔어, 무조건 넣어야 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야기라는 거는, 작품이라는 거는 기록을 토대로 하는 거지 기록 그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작가의 세계관이에요. 제가 이제 인조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그 인조시대를 그리는 여러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만의 인조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작가만의 인조시대가 있을 것이고, 같은 인물을 그리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리고 다양한 그 시대상, 뭐 소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그래서 재해석을 하는데 그 재해석이 그럴듯한 리얼함, 뮤직한 말로 뭐 십진성이라고 그러네? 그렇죠. 아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생각처럼 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고증이라는 게 소용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인테리어죠. 사실은 작품의 인테리어라고 봐야죠. 속된 말로 고증 라고 부르는 극성 역사 팬들이 있습니다. 뭐 역사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요리, 건축, 지하철, 심지어 SF에 이르기까지. SF는 고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흔히 마이너 부심을 가지고 있는 팬들도 많고요. 평소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독자들이나 극성 팬들과 대화를 하는 법, 처세술 쪽에서 꽤나 고평가를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그런 이제 만화 작가나 소설 작가들의 논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다
있다 보니까 무슨 논란만 터지면 독자들이나 대중들과 전쟁을 벌이는 몇몇 작가들과 달리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 블로그 뭐 입장문 같은 걸 쓸 때도 정성을 다해서 쓴다라는 이러한 극성 팬덤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작가님께 그 요령이라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이제 뭐 지망생 분들이나 작가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메모장을 켜세요 그냥. 네, 메모장을 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제가 부처도 아니고 그런 걸 보고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솔직히 그게. 저도 초반에 작품의 어떤 포지션 때문에 그런 지적들도 많이 받았고 뭐 칭찬도 받고 했지만은 가끔가다 빈정거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마주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진짜 속된 말로 누가 이제 한 얘기처럼 꼬우면 니들이 해봐라 이런 생각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독자들과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게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밥줄이에요 진짜. 독자들은 저희 밥줄이에요. 근데 독자들이랑 뭐하러 싸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독자를 이겨서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100번이고 싸우죠. 근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독자들은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저는 하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관심은 있잖아요. 제 작품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난 안 부족해라고 싸울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게 간단해지지가 않는 거죠. 잠도 못 자게 되고 자꾸 그 댓글 내용이 떠오르게 되고 막. 근데 그거는 소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 손가락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독자를 존중하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죠. 저를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에게 제가 막 반박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독자들과 싸우는 작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진부적인 얘기지만 마음을 그냥 단단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천 개의 댓글 중에 수백 개의 댓글 중에 악플은 한두 개예요. 그거에 마음 쓰리고 막 그러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사실. 갑자기 막 삼양라면의 햄 사태가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비슷한 시기를 다루는 작품으로 해서 웹툰에 칼부림이 있다면 영화에는 남한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비슷한 이제 인조 시기를 다루고 있고 작품 내적으로 복합적인 시대상과 입체적인 인물상을 그리려 노력했다는 평가도 같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도 조금 그러하고요. 남한산성을 보셨다면 분명 어떤 동질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일권이 바라본 남한산성 간략한 소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소설을 먼저 읽었거든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때마침 이제 그때 나왔던 영화들의 광해, 최종병기 활,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도 나왔고 이제 확실히 지금 나온 남한산성 이거는 소설이랑 분위기는 참 비슷하게 잘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설 그 자체의 느낌을 웬만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의 건조한 느낌을 좀 좋아해요. 드라이한 그런 걸 좋아해갖고서 이걸 어떻게 영화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저는 뽑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그런 서사의 배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만은 없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최명길과 김상원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이제 잘 알려진 라이벌 관계를 그리는 건데 김상원의 서사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나루라는 어떤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이제 김상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최명길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최명길을 재해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소설에서도 딱히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둘 다 균형을 맞출 거라면은 제가 그 감독님의 입장도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척화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시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최명길도 결국에는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가면은 명나라 쪽이랑 다시 밀통을 하려다가 걸려갖고 심양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네. 근데 김상원도 끌려가요. 어차피 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론적인 거가 좀 달랐던 것 뿐이지 최명길도 결국에는 성리학자였단 말이죠. 제가 말했던 대로 했으면은 더 대중성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그렇게 크게 빛을 못 봤다는 게 아쉽고 그런 부분은 좀 동질감을 좀 느끼기도 하죠. 앞서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칼부림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적인 시대상과 입체적 인물상을 그려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작품들이 꼬마비 작가님의 살인자 난감이나
최규석 작가님의 최근작 또 송곳이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방식의 인물 묘사나 감정 서술 거기다 덧붙여서 역사 고증이랑 템포까지 신경 써서 작품을 구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가시밭길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뭐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하다가 힘들 때는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작품을 하면서 힘든 어떤 작가님들의 모든 공통 사안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객관화시킬 수 없는 게 다른 작가님들의 작업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면은 작가들도 다 힘든 건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진 예수의 마음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좋으니까 한 거죠, 사실은. 좋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잘 맞았어요, 이런 방식이. 작품이 뭐 비율로 따져서 100개가 나온다고 쳐요. 그 중에 성공하는 게 몇 작품이겠어요? 100작품 중에 한두 작품이란 말이죠. 그건 나머지 98개의 작품들은 뭐냐 이거예요. 저도 그 98개의 작품 중 하나잖아요. 대박을 터뜨린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한 게 어차피 그렇게 대중들한테 맞추려고 용을 써갖고서 로또처럼 성공을 바라느니 어차피 저는 실패할 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더 얻는 게 있을 것 같고, 성공은 어차피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로또가 돼갖고서 이 업계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뭐 제가 지금의 실패가 토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의 저의 반골 기질도 좀 있어요. 남들이 가는 길을 굳이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온 거지, 이걸 가지고 가시밭길이고 뭐 그런 어떤 서사가 저한테 적용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네이버 웹툰 작품 중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얘기를 하면 항상 한 손에 꼽히십니다. 그 외의 작품이라 하면 박현욱 작가님의 개판, 촌장 작가님의 이제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그리고 김정희 작가님의 동토의 여명, 그리고 박성용 작가님의 아스란 영웅전 정도가 항상 손에 꼽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이 작품들도 각각 명확한 단점이 존재한단 말이죠. 개판의 경우는 전개와 용두사미, 그리고 급판세는 아쉬운 그림체와 지각, 연재 지속력, 그리고 동토의 여명은 치명적인 컷 내의 연출 능력과 소수의 극성 팬덤, 그리고 아스란 영웅전의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엔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가님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팬들과 교류를 많이 하시고 어지간하면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본인이 살짝 옆으로 빠져서 본인의 작품을 봤을 때 칼부림이 고쳐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작품들의 단점들이 다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각 저도 많이 해봤어요. 미리 보기도 늦게 많이 올리고 참 이게 주간 연재가 힘들더라고요. 그림체 아쉽죠. 이야기, 서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쫀쫀한 그 어떤 서사의 구성 이런 것도 아쉽죠. 다 아쉬움 투성이죠. 단점만 따지고 들어가면은 칼부림은 단점 투성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어떤 장점도 있겠죠. 나름의 장점도 있겠지만은 이게 대중들한테 컨택을 받냐 안 받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작품으로서 봤을 때도 부족해 보여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작품을 이어가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거지, 이거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고상한 그런 거는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상과 현실의 그 갭을 어떻게든 줄여 나가던가 아니면 그 사이에서 헤매는, 그냥 황야를 헤매는 느낌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품들에 나왔던 단점들, 제가 그 처음에 동토의 여명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니 이 퀄리티가 돼? 물론 이제 퀄리티가 전부는 아니니까 이야기나 뭐 이런 것도 나름 저는 이게 재밌게 그냥 봤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판타지이기도 하고. 그래갖고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독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좋은 작품이란 어떤 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독자의 마음을 파고들어가는 그 엣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엣지함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아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스무스한 거죠. 이게 제가 추구하는 어떤 건조한 이야기랑 건조한 그림이랑 그런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제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의 치명적인 어떤 단점일 수도 있고, 그냥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겠죠. 그 단점을 줄여나가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답이 없죠. 그건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니까. 이괄의 난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정도로 조선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교과서 등에는 꽤나 짤막하게 묘사가 되고 넘어갔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료를 찾아 나가다 보니 칼부림이라는 작품이 탄생했다 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히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한반도 북부의 방어선이 수적 질적으로 크게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인조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괄이 난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차피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고 그런데 크게 흥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결국 저희 같은 작가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무래도 상상력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이 이괄의 난을 그릴 때 느꼈던 감정은 이제 안타까움이죠. 물론 이제 그 이괄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모나 이런 걸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끼친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때 난을 일으키지 않고 유지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제 딱 부러지게 어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는 제가 바라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터졌던 어떤 난맥상들이 있어요. 인조 정권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태생적인 어떤 한계점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어떤 단일 인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의 문제가 터진 게 이괄의 난이기 때문에 이괄에는 터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어떤 졸전 같은 거는 조금 덜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라는 건 있잖아요. 정묘호란 때는 사실은 조선이 뭔가 잘못해서 쳐들어왔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모문룡이라는 중국 장수가 거슬리니까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그거였어요. 모문룡을 먼저 잡아서 해결하자. 그런데 조선도 취할 수 있으면 취하자. 그 정도였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인식이 나오잖아요. 조선은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괄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이런 건 있었어요. 이괄의 난이 일어난 게 1624년이란 말이죠. 근데 병자호란은 1636년이에요.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보면은 서북 쪽에 병력이 없진 않았어요. 2, 3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준비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12년 동안 나름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청나라가 전술을 잘 짜온 거죠, 사실은. 이게 축구도 보면은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기상천외하게 해놓으면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전략의 승리라고 봐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추태들이 좀 안타까운 것일 뿐. 이제 이괄이 만약에 그때 이제 죽었을 때가 이괄이 38이란 말이죠. 그럼 12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한 50 정도 돼갖고도 노련한 장수가 되어 있었겠죠. 이괄뿐만 아니라 그때 죽었던 장수들 몇 면이 다 이제 우리 그저 조선을 이제 이끌어갈 이제 중추적인 지휘관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병력의 질은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병력은 뭐 12년, 20년이 지난다고 해갖고서 갑자기 농민들이 전문 전투 병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휘를 하는 지휘관들의 역량이 분명히 좌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틈이 자꾸 없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가능성을 참작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대동강이나 청천강에서는 결전을 벌일 수 있을 만한 병력을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괄이 있었어도 나름 참작할 수는 있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어떤 전략적인 패배였기 때문에 뭐 이괄이라고 뭐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를 뭐 어떻게 단기 필마로 달려들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용장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인조가 강화도를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죠, 사실은. 원래 강화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죠. 대응이 늦었으니까. 강화도 이제 왕족들과 왕실 그런 어떤 대신들이 같이 있었고 남한산성에 이제 세자랑 왕이랑 대신들이 있었고 나눠줬어요.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리고 강화도가 철옹성이라 생각했는데 함락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여기도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충격은 이괄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지기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쉽죠. 지휘관들의 부재. 좀 더 지휘관들이 좀 더 이게 풀이 있었으면은 광교산 전투라고 거기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작품에 등장하는 양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르와체 사위예요. 죽어요. 병자호란 때 죽어요. 근데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청나라가 그런 고위급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역량은 우리나라도 있던 거죠. 약간 독소전에서 스탈린 대숙청 때문에 초반에 전쟁이 끝도 없이 계속 패배를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이제 이때 1624년에 터진 것뿐이지 그 나중에 터졌을 수도 있죠. 이괄이라는 인물이 그다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괄이 반란 일으킨 딱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앞뒤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뒤가 없이 그냥 일단 들고 일어났잖아요. 바로 질렀죠. 네, 그냥 질렀잖아요. 이게 군사적인 역량은 딱 거기인 건데 정치적인 수를 잘 몰랐던 거, 그러니까 패배했던 거죠. 그럼 언젠가는 병자호란이 됐건 병자호란 직전이 됐건 간에 그 서인 정권과는 크게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거기 이괄의 라이벌로 나오는 정충신이라는 분이 오히려 좀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분이 병자호란 직전에 돌아가세요. 이분이 명나라도 사인길에 가보고 일본에도 가셨어요. 건주 여진도 갔었어요. 후금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국제통이에요. 그 당시 참 보기 힘든 국제통이에요. 돌아가는 걸 다 아신 거예요. 오히려 따지면은 이괄보다는 정충신 그분이 좀 아깝기는 하죠.